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치러지고 있습니다. 7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이번 수능은 날씨도 응원하듯 다행히 수능 한파는 없는데요. 수험생 모두 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늘은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7.7도, 대구와 광주 5.4도로 쌀쌀함이 감돌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과 대구 18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 중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중서부 지역부터 공기가 탁해지면서 오후에는 호남과 영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대학교 교수는 올해도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룬 내용으로 변별력 확보에 노력했다고 출제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국어 영역은 다양한 내용의 지문을 활용해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했고 수학 영역은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을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활용했으며 사회탐구 쏠림 현상이 심화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힘썼다고 전했습니다. EBS 교재 연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항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던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오늘 다시 검토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늘솔 기자, 오늘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네, 원안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안건인데요. 계속운전은 원전이 설계 수명에 다했지만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을 충족해 추가로 가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3년에 40년 설계 수명 종료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를 재가동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당초 원안위는 지난 9월에 첫 심의를 진행해 이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또 지난달 심의에서도 결정이 보류되면서 재가동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만약 계속운전 안건이 승인된다면 고리 2호기는 오는 2033년 4월까지 가동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고리 2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노후 원전의 가동 연장은 안전보다 경제성을 앞세운 결정이라는 입장인데요. 오늘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른 노후 원전인 고리 3호기와 4호기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오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화성 탐사선 탑재 로켓의 발사를 또 연기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우주선을 탑재한 뉴글렌 로켓의 현지 시간 12일 발사가 우주 기상 문제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6일 내내 발사 준비는 완료됐지만 태양 활동이 극도로 활발해지면서 우주선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나사가 발사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주 기상 상황과 발사 범위 가용성을 바탕으로 다음 발사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글랜은 지난 9일에도 발사 카운트다운 도중 짙은 구름 탓에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중국이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 계획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인 인재 영입을 맞춤형으로 교묘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 과학인재 유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 과학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모집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알림원 설문조사 결과 최근 5년 내 우리 연구원이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경우가 61%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2%가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대별로 영입 제한 유형도 달랐는데 45세 미만과 45세에서 54세 등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자에게는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연구직 제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정년을 앞두거나 퇴직한 55세에서 64세 연구자에게는 장기 연구직 제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로 나가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45세 이하 연구자는 높은 연봉 등 고용 조건과 인프라를 높게 꼽았지만 65세 이상은 석학제도 활용의 부재를 더 높게 꼽았습니다. 이 같은 연령대별 영입 제한은 세대별로 원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이달 말에 발표합니다. 지난 7월부터 민간합동 범부처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대책을 종합해 과학기술 인재확보 전략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과학자 100명 하는 거는 뭐 상징적인 수준에서 좋은데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DB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연구 생태계에서 한국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코어를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인재에 대한 영입 추진을 강화하는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중간고사에서 단체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대학생들의 AI 컨닝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연세대 중간고사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이어 고려대에서도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적발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교양 과목인 통계학 실험의 한계 분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챗GPT 등 AI를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서울대는 해당 시험의 답안지를 검토한 결과 일부에서 AI가 주로 내놓는 표현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은 수강생 30여 명이 강의실 내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조교들이 컴퓨터를 감시할 수 있는 만큼 수강생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AI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적 일탈로 판단된다며 해당 분반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AI 사용이 일상화된 환경에 맞게 시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감독관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핸드폰을 수거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면 되지 않을까.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대한민국 전파산업계의 전망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산학연 협력의 장이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서울 삼성동에서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 행사로 열린 기념식에는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 정책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영관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전파방송 기술대상 시상식에서는 금속체 무선통신 기술을 출품해 1위로 입상한 주식회사 지엔테크놀로지스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행사장 인근 코엑스에서는 국내외 58개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전파 종합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전파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6G 등 첨단 기술의 융합 현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규모 개편을 단행한 뒤 월 평균 앱 사용 시간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테크 기업 IG AWorks의 모바일 인덱스 분석 결과 카카오톡 앱 월 평균 사용 시간은 지난 9월 1인당 700.17분에서 지난달 677.85분으로 22.32분 감소했습니다. 모바일 인덱스는 인공지능 분석 기술 SCI로 국내 앱 3만여 개 이용자의 데이터와 한국 모바일 앱 마켓 3사의 데이터를 분석해 추정합니다. 이에 카카오는 모바일 인덱스 집계 수치가 실제 사용자 데이터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달 추석 연휴가 포함되는 등 매달 카카오톡 이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월별 사용 시간 비교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10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청년층의 고용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수 개선에 따른 서비스업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감소세는 여전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0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9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 들어 지난 5월과 9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1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개월째 증가세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6만 3천 명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낮아졌고 18개월째 하락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3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경력직 위주 채용과 수시 채용이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청년층이 많이 가는 산업인 제조업이 안 좋은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건설업은 12만 3천 명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했고 제조업도 5만 1천 명 줄며 1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보건복지업은 28만 명, 도소매업은 4만 6천 명 늘었습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017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예술 스포츠 여가업 등 내수 연관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직 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 명으로 13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청년층 쉬었음은 40만 9천 명으로 9천 명 줄었지만 30대는 2만 4천 명 늘어난 33만 4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협업해 청년 일 경험과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하고 구직과 재직 과정의 어려움 해소,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국가 균형 성장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정부 책임자들을 만나 지방 우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모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란 용어 대신 지방정부란 표현을 쓰며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서 지방정부를 우대하겠다는 소신을 재차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우선, 지방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도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또한 내놨습니다. 지역 자율개정 예산 규모를 3.8조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방정부 책임자들도 호응했습니다. 지방세 확충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실정에 더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국고보조 사업을 포괄 보조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겪는 역차별 문제 역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고를 보조받는 경우에 서울시는 여타 시자체에 비해서 항상 차등 대우를 받습니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무늬만 지방자치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재정 분권과 더불어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종묘 앞 고층 건물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30여 개 관련 단체가 고층 건물의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종묘 앞 고층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역사학회와 문화유산협회 등 국가유산 관련 학회와 단체 33곳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지난주 한국고고학회를 시작으로 닷새 만에 사실상 모든 관련 학술단체가 공동성명과 회견에 가세한 겁니다. 단체들은 먼저 종묘 앞 고층 건물은 종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서울시의 규제 완화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인류학과 민속학 등 유관학회 등이 모두 참여해 현장 검증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회는 종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연대를 결성하고 종묘의 엄숙함과 격조 그리고 열린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공개 토론, 현장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넓혀갈 것이고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142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도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제 가능성도 기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운 사구역 땅 주인들도 재산권 침해의 책임을 물어 정부 상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0년간 개발을 추진해왔건만 아직 착공도 못한 채 누적된 채무가 7,25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까지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종묘 앞 고층 개발 논란에 정부와 서울시, 정치권과 지역 주민의 학술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갈등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최근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용 조리용 연료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고체 연료에서는 메탄올이, 성형수대에서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을 추가했는데 기준치를 9배 넘긴 제품도 있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핑 중 요리를 위해 또 집에서도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고체 연료.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8개 중 5개에서 인체에 해로운 메탄올이 기준을 크게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특히 CK코리아의 고체 연료는 성분의 절반이 넘는 56.7%가 메탄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탄올을 10% 이상 함유하는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됩니다. 흡입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또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성형숯 제품 13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이 성형숯에서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습니다. 킬로그램당 1mg 이하여야 하는데 9배 정도가 검출됐습니다. 비소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구토와 신경계 장애, 피부 병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기준 관리가 엄격한 물질입니다. 성형숯 5개 중 1개는 비소 기준을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 연월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 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개선을 권고했고
일부 업체는 교환, 환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고체 연료 사용이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안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후방 반사지 미부착과 같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륜차와 관련해선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 훼손, 가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아울러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등을 원활하게 적발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 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주와 경북 포항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해류를 타고 떠밀려 온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색과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론이 방파제 끝을 시작으로 해안가를 훑으며 지나갑니다. 마약 탐지견은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마약 의심 물질을 찾습니다. 해경이 군, 세관과 함께 해안가 마약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포항 해안에서는 마약 의심 물질이 3차례나 발견됐습니다. 모두 중국산 차로 포장됐는데 해경은 신종 마약 케타민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같은 일이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해안가에서 마약 또는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된 건 10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흘러든 마약을 일반인이 만지거나 개봉하면 호흡기로 미세 분말 입자가 흡입될 위험이 큽니다. 최근 차 포장 형태의 어떤 마약류가 제주를 비롯해서 포항 해안가에서도 계속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하고 조기 회수를 위해서 해안가 합동 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해경은 중국이나 동남아 해상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들었거나 마약 조직이 해상에 투기했을 가능성 등을 두고 유입 경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안가에서 마약 의심 물질을 발견하면 절대 열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내 마약 밀반입은 주로 동남아시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유럽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프랑스와 영국을 통해 밀반입됐습니다. 공항과 세관은 통과했지만 경찰 수사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공항을 통과한 여행객 가방을 수색합니다. 입욕제로 개별 포장된 수상한 물건이 나옵니다. 내용물 검사 결과 마약입니다. 케타민이네. 여기 청자색 침전물 생기거든요. 수도권의 한 원룸 마약류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국내 유통책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케타민과 엑스터시, 합성 대마 등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나왔습니다. 케타민 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팀이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45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들여온 곳은 다름 아닌 영국과 프랑스. 투약자까지 합쳐 피의자만 모두 48명,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국적 남녀 2명은 2.4kg에 달하는 마약류를 인분 모양으로 포장해 항문에 숨겨 공항과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판매는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가나 야산 등의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고 일부는 유흥업소를 통해 유통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마약류 밀반입 루트가 기존 동남아에서 유럽 쪽으로 확산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점차 한국이 마약류 유통의 거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마약 수사는 앞서 한 영무원이 역에서 습득한 태블릿 PC에 마약류 밀반입 내용이 담겨 있다고 신고하며 시작됐습니다. 태블릿을 넘겨받은 경찰은 이를 단서로 수사를 벌인 끝에 조직원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외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마약 밀반입과 유통을 막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11월 1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